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혁쌤입니다. 자, 이번 드디어 2022학년도 이제 6월 모평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마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좀 배경이 있었는데, 먼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문항을 좀 같이 몇 가지 살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남은 단년을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수능이죠. 작년 2021학년도 수능은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당시 때 1등급 비율이 무려 약 11에서 12%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어요. 물론 이제 절대평가라는 이제 그 취지 하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영어에 대한 부당함을 덜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절대평가를 실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은 너무 높죠. 그러니까 이게 변별력이 이제 없었다라는 게 당시 때 총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평가원이 이제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는 좀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럼 이제 압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6월 모평에서 잘 이제 반영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6월 모평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9월 수능도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아무래도 이 11에서 12%의 비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대략 한 7에서 한 8% 정도, 그쵸, 이 정도를 이제 떨궈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기조를 어렵게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볼 건데, 자, 이번이 기본적으로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사실 단어나 문법은 굉장히 평이했어요.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문장 구조 자체를 굉장히 이제 어렵게 꼬아서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좀 이제 해석을 좀 어렵게 만들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이제 바로 아무래도 출제의 이제 지문의 패턴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출제된 지문이 갖고 있는 어떤 패턴이 이제 예전과 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이제 20, 60, 20 법칙과 30, 40, 30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20, 60, 60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좀 그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문이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지문을 딱 이제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제 쭉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에도 쉬운 지문들은 뭐냐면 딱 부딪히는 거야. 60이라는 핵심이 너무 명확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가다가 머리를 탁 박는 거야. 60에 팍 박고, 뭐야, 여기 주제네. 그럼 여기가 정답이겠네 라고 찍으면은 상당수 정답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작년 수능의 패턴이었죠, 그쵸? 자,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이제 30, 40, 30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글의 난이도의 지문의 어떤 비중과 중요도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작을 하는데 이 워낙 40이, 그러니까 30, 40, 40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주제식이 보이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읽었지만 내가 이 40을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딱 읽어보고 나면은 이게 뭔 말이었지? 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읽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악습에 빠져서, 이런 악순환에 빠져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통적으로 토했던 것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이 6월 모평, 9월 수능을 공부할 때는 이제 조금 쉬운 지문, 그러니까 쉬운 지문이라 하면 방금 말했던 이제 20, 60, 20과 같은 누가 보다도 내가 주제야 라는 이런 지문의 패턴에서 탈피해서 내가 먼저 구조 독해를 통해서 이쯤에 주제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연습을 좀 하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21번부터 좀 같이 문항을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점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는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실 지문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바로 마지막 문장 때문이죠. 바로 이 밑줄이 그어진 문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뭐랄까, 해석에서 이제 오역을 범하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이 지문은 아마 이제 이미 지금 이 찍을 촬영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아마 어느 정도 지문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지문은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사실은 좀 인과관계 좀 끊고 네가 너의 할 일에 좀 집중하자라고 이제 말하는 지문인데, 자, 포인트는 뭐냐면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disappoint of your people over small things라는 이런 이제 phrase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보통 disappointed 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사전적 의미로는 나쁜 의미예요. 실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실 이 지문에서 이게 플러스예요. 왜냐면은 그냥 사소한 걸로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키자. 즉 인과관계를 좀 살짝 끊어내고 네 일에 집중하자라는 게 사실 이 지문의 얘가 플러스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로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것이 마이너스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뒤에 abandon your dreams for an empty inbox라는 말을 봤을 때 이게 뭐냐 라고 하는 생각,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지문의 포인트는 이제 얘가 플러스고 뒤에 오는 이제 얘가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의 꿈을 그냥 텅 빈 박스에 그냥 버리는 행위다라는 게 이제 이 지문의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정확히 내가 이 지문에서 무엇이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플러스인지 아니면 무엇이 필자가 비난하고 싶은 마이너스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네, 문제 풀기가 굉장히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저는 이제 어휘 변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사전적 의미는 분명 있지만 그것이 지문에서는 달릴 수 있는 경우, 바로 오늘처럼 disappoint 이런 것처럼 원래는 사전적 의미로는 실망시키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지만 이 지문에서는 이것이 좀 필자에게 봤을 때는 좀 플러스의 역할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휘 변형 같은 경우는 보통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약간 번역한다고 하죠. 해석은 번역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번역은 1:1 매칭으로 영어라는 걸 이제 한국어라는 텍스트로 바꾸는 작업이지만 그런 거에서 탈피해서 필자의 의도가 뭔지까지 같이 느끼는 해석과 독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 독해가 반드시 필수적인 행위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에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자, 그다음 23번 볼게요. 23번도 이제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드디어 주제에서 3점짜리가 나왔죠. 그렇죠? 3점짜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제를 좀 이제 쉽게 내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포인트는 아시겠지만 이게 끝까지 읽다 보면은 물론 정답은 나옵니다. 주제다 보니까 뭐 계속 읽다 보면은 얘가 정답이야 라고 이제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것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might라던가 instead란 말. 그러니까 might 말지만 would, could, might와 같은 가정법의 조동사들은 굉장히 수능에서 좋아하는 어떤 뭐랄까 시그널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이란 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법적으로는 이제 현재 사실의 반대,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어떤 가정이라고 배웠지만 보통 독해에서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필자가 생각해 불가능한 경우, 필자가 생각하기에 일어날 수가 없는 마이너스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파트구나. 필자는 이런 것을 굉장히 나쁘게 여기 있구나 라고 느끼고 대신에 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이런 어떤 독해법, 이런 시그널을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이 없다라면은 아마 물론 뒤까지 읽으면은 당연히 정답은 나오겠지만 그러면 시간 소요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수능이 좋아하는 몇 가지 단서들을 파악하는 능력도 반드시 길러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목 가볼게요. 제목은 지금 보시니까 2점짜리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고 이제 얘는 포인트가 이제 뒤에 이 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찰스와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연구자들이 나왔던 것은 이제 이 아래가 예시와 부연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써봤자 정답은 구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글 읽으면 알겠지만 대강 아마 어느 정도 영어 한 3, 4등급 나온 학생들도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은 노화라는 게 사실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게 포인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걸 좀 뭐 정확히라기보다는 좀 함축적으로 내포있는 게 바로 1번, 4번이에요. 1번, 4번은 둘 다 이 노화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플러스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만 왜 많은 학생들이 4번을 치게 됐냐면은 이 예시에서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예시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4번이 정답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이 예시에 대한 구별을 왜 해야 되냐면은 물론 이제 지문을 덜 읽을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선택지를 고를 때 정확히 고를 수 있는 어떤 정확도를 올리는 아주 중요한 또 테크닉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시를 빨리 건너뛰고 오늘의 핵심 발음은 뭐냐면 딱 여기까지예요. 그냥 딱 여기까지. 그냥 뭐다? 노화라는 것이 물론 losses 어떤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동시에 gains 어떤 장점도 있다 라는 딱 여기까지. 근데 그 장점에 대한 구체화까지는 오늘 주제의식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다음 가볼게요.
어법은 쉬웠습니다. 뭐 어법은 말하지는 이거는 제가 따로 거론 안 하겠습니다. 2점짜리이기도 하고 사실 뭐 딱히 1번부터 5번까지 나온 것 중에 뭔가 눈에 띄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만한 건 없고 그냥 내가 내신 정도의 문법을 했던 학생들이라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뭐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어휘가 3점짜리로 굉장히 강세로 많이 됐다가 오랜만에 2점짜리가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2점짜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글 읽다가 그나마 좀 제가 여러분들께 뭐랄까 좀 강조를 좀 하자면은 뭐 아마 이런 파트겠죠. 이 부분 그쵸? 여기서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알다시피 위에서는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충성심이거든요. 스포츠가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충성심이라는 걸 이제 고객들에게 기를 수 있다라는 게 나와서 이제 위에는 어떤 충성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래에서 이제 여기서 바로 negative impact라는 말을 보면서 이 아래는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영향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서 읽을 때는 이제 부정의 어휘를 고르면 된다라는 이 단순한 것만 생각하시려면은 아마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31번 가볼게요. 자, 오늘 빈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요. 일단 상단부 유형에 사라졌다는 거죠. 그쵸? 빈칸이 보통 31번은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수능 좀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보통 31번은 빈칸 상단부 유형의 어휘 유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휘 유형에다가 상단부이기 때문에 상단부는 아시죠? 주제 의식을 찾는다기보다는 좀 테크니컬하게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단부는 이제 테크니컬한 어떤 스킬만 적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1분도 안 걸리게. 하지만 지금 얘는 포인트가 보게 되면은 빈칸 하단부에 있죠. 하단부에 있다는 말은 화제 찾고 화제에 따라 꼬리 물기를 하지 않으면은 정답을 찾기가 무척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마지막 여기도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보면 the term. 자, 나비 수집이라는 그 용어란 것이 반드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야. with 뭐와 사용되냐면은 바로 mere 단지라는 형용사와 사용되어졌다 이 말이야. 뭐 하기 위해 blank 그렇죠. academic status 어떤 blank라는 학위적인 어떤 현재 지위에 대한 추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단지라는 형용사와 함께 쓰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만약에 내가 주제의식을 못 찾게 되면요 이게 무슨 말하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아까 21번과 비슷한 패턴이라 보면 돼요. 21번의 밑줄 유형처럼 내가 주제의식에 대한 확고한 어떤 서칭이 안 돼 있다면은 이걸 봤을 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난이도를 이제 부쩍 올렸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일단 이번 평가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31번을 봤었을 때 무조건 상단부의 유형에서 빨리빨리 풀고 가자라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꼬리 물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라는 생각을 아셔야 되고요. 반대로 32번도 그래요. 32번도 야 이게 진짜 정말 어휘 변용이란 말이죠. 그쵸? 어휘 변용이란 말. 자 바로 뭐냐면 오늘은 self ignorance 그치 바로 자기 무지인데 이것을 참 영어가 어려운 게 이제 전략적 자기 무지란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이란 말은 우리 의역하자면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그러니까 자기 무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멍청한 척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다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의도, 전략적인 의도.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얘가 정말 순수하게 멍청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휘 변형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self-ignorance에서 그냥 뭐야 멍청한 건가? 모르는 건가? 하지 말고 전략적이란 말을 통해서 이 ignorance에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다. 그 목적과 의도를 찾으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못 찾게 되면요. 바로 이 부분 present bias 바로 현재 편향, 편견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bias는 편향, 즉 기울어져 있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편향이란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위에 있는 strategic or self-ignorance라는 말을 내가 먼저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른다면은 present bias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빈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점. 물론 뒤에까지 읽게 되면 정답은 찾겠지만 사실 그거는 올바른 문제풀이법은 아니라는 거. 시간 소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가 어떤 그 의도가 뭔지를 파악했다면은 쉽게 이 말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빈칸도 재빨리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33번 되겠습니다. 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걸 틀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이거는 사실
3점짜리고 그냥 글을 읽어 나가면서 그냥 풀어야 되는데 저도 좀 한 발짝 깊게 생각하느라 좀 한번 생각을 더 꼬았어요. 그래서 틀렸긴 했는데 부끄럽지만 네. 그래서 얘도 그냥 미하지만 빈칸 하단부이기 때문에 그냥 글을 쭉쭉쭉쭉쭉쭉쭉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네, 읽어 나가면서 찾아야 되는 점. 다만 33번이 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얘는 주제의식이 그렇게 막 명확한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자가 이거다! 여기야! 나는 이런 걸 말하고 싶어! 라는 게 그렇게 확연하게 보이지 않았던 질문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지만 많은 학생들이 조금 생각을 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자의적 해석을 할 어떤 여지를 좀 많이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네 아쉬웠다는 점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도 34번 가볼게요. 34번은 좀 영특한 게 뭐냐면은 이제 사실 이게 3점짜리고 빈칸 3점짜리고 이제 빈칸이 하단부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분명히 이제 상당수 어려웠다는 걸 알겠지만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정시 좀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제 investigate란 말에 조사하다란 말은 알다시피 보통 이제 이런 패턴들은 아마 조사, 연구, 실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문을 이제 형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지문이 형성되게 되면 아시다시피 뭐가 되냐면은 결과를 봐야 돼요. 아시다시피 이거 정시 공부해본 학생들 알겠지만 보통 조사, 연구, 실험의 지문들의 패턴은 먼저 실험의 배경이 나오고 두 번째는 실험의 과정이 나오고 세 번째 실험의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를 읽게 되면은 보통 정답이 보이는 그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많은 학생들도 저도 그랬지만 그렇게 문제 풀 수가 없는 게 얘는 빈칸이 지금 결과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찾으라고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보통은 2점짜리는 뭐냐면 결과를 줘요. 결과를 줘. 그럼 우린 그 결과만 읽고 뭐 예를 들면은 40번의 요약문을 풀든 아니면은 뭐 주제를 찾든 보통 이런 패턴이지만 얘는 그 결과에다가 빈칸을 걷다는 점. 그러니까 이건 뭐 하냐? 네, 이거 읽고 뭐야? 정말 실험 내용 읽고 배경, 과정 읽고 스스로가 결과를 도출하라고 했다는 점이죠. 그렇죠? 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제언은 뭐냐면요. 우리는 국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국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아마 읽으면 알겠지만 오늘은 그 새가 내 이웃의 소리냐 아니면 stranger, 그렇죠? 외부인의 소리냐를 이제 막 구별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막 경계선에 이제 내부에 있냐, 뭐 경계선에 있냐, 경계선에 외부에 있냐, 막 이런 스피커의 위치를 얘기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국어가 아니에요. 저희는 국어는 세부정보 파악이라던가 보기를 통한 문제풀이법이기 때문에 그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히 필요하죠, 국어니까. 근데 영어는 어디까지나 주제만 찾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전체를 아우르는 세부정보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스피커가 경계선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 인식하는 게 달라진다까지가 주제의식이란 거예요. 그걸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스피커의 위치가 내부에 있냐 경계선에 있냐 외부에 있냐는요, 이거는 국어적 문제풀이법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옳지 못하다는 거. 그냥 우리가 차려야 될 건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이 인지가 달라진다.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도 보시면 알다시피 딱 4번에 locality라는 위치성, 바로 지역성까지만이 딱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영어는 국어가 아니라는 점. 주제를 찾아야 되지 세부 정보에 우리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 다음 가볼게요. 35번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36번, 그쵸.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지만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제 오랜만에 정답이 바로 ACB가 나왔습니다. 그쵸. 이게 사실 ACB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아마 좀 많은 학생들 알겠지만 사실 순서 유형이 ACB를 정답을 하는 경우는 사실 상당수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ACB가 과연 정답이 맞냐 약간, 그리고 설령 이제 정서적 풀어서 ACB를 도출했지만 ACB라고 내가 틀린 게 아닐까? 라고 자기 회의적인 어떤 시야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있었지만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를 봐야죠. 먼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요. 아까 34번에서 쓰였던 바로 연구조사 지문 패턴을 이제 여기서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먼저 이 지리적인 비대칭성이라는 건 이제 이 this라는 말은 앞에 비대칭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단서가 되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렵던 이유는 뭐냐면 A가 1번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위에서는 우리가 랜드마크, 이제 랜드마크라든가 스페이셜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어떤 공간적 기준점, 뭐 준거, 그리고 어떤 랜드마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가 되냐면은 A에서 이제 뭐 캠퍼스 나오고 실험 나오니까 많은 학생들이
화제가 전환되었네. A는 탈락.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좀 뭘 봐야 되냐면은 C는 the remarkable finding이라는 발견들을 보면서 이제 여기가 결과 파트였다. 그리고 여기가 실험의 시작 파트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제 전환이 여기서 이미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A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결과가 아마 여러분들 읽으셔도 알겠지만은 얘가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paradox, 상식 위배. 우리 말했죠. 우리 paradox의 모순과 역설이라는 것은 상식 위배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얘는 오늘 포인트 아시죠? 똑같은 거리지만 기준점을 랜드마크에 두냐 아니면 일반적인 건물에 두냐서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리인데 똑같은 3km인데 내가 기준점에 따라서 이걸 4로 보는 사람도 있고 2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인 위배를 지금 B의 바로 이 거리적 비대칭성으로 받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렸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네, 7번도 어렵지 않았죠? 네, 7번도 포인트는 뭐냐면 이 A의 bus types라는 바로 두 가지의 타입이라는 말 통해서 이 질문이 나열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럼 앞에는 반드시 두 가지 상황이 언급이 돼야 되야지 바로 A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문제 푸는데 어렵진 않았을 거고요. 이것도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은 저희는 경제 지문을 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풀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한테 경제적 지식과 어떤 경제적 학문적인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낸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영어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어떤 발상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나열 구조, 즉 바로 두 가지의 상황을 빨리 도출하게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도출하면 되겠지, 그렇죠? 여기서 보면 제 B의 마지막 이런 말도 있고요. 자. 38번 어렵지 않죠? 2점짜리입니다. 무려 2점짜리고요. 2점짜리란 것은 뭐 사실 출제자가 그렇게 꼬아서 내진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문제 말 그대로 이제 문제를 보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카메라가 문제가 발생해서요. 자, 그래서 오늘 38번 포인트는 바로 뭐냐? 네, 바로 그러나와 문제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빨리 문제 어떤 해결 그리고 문제의 어떤 원인 파악 이런 것만 하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파트만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should란 말, should 뭐 해야만 한다라는 말 통해서 이제 슬슬 여기서 해결책에 대한 어떤 도출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런 게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을 걸고 있고 3번 뒤에서 마지막으로 to eliminate this dilemma라는 말 통해서 이 딜레마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말 통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이 들어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그 전에 문제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should라는 말을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to eliminate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아마 꼬아서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볼게요. 이제 얘가 어려웠던 건 이제 뭐냐. 자, 이제 이 39번이 어려웠던 건 이제 뭐냐면은 사실 단서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단서가 굉장히 희박해요. 이거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이게 문제를 풀었지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게 바로 39번이에요. 그러니까 39번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문제 푸는 어떤 스킬로 푸는 느낌이 개념이 아니라 좀 정말 해석을 좀 해야 되고 이런 말을 왜 썼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수능의 지문들이 마법과 같이 그냥 문제풀이법 하나 딱 썼다고 해서 그냥 깔끔하게 탁탁탁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지문처럼 우리가 문제풀이법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영어의 해석, 독해, 내용이 이런 거를 묻는 지문도 반드시 존재하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아다시피 여기서 이 말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의 한 측면이 환경에 대한 떨어진 반응성, 즉 둔감화라는 말 중에서 왜 잠이 왜 환경에 대한 둔감화를 왜 언급했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염두를 하셔야 돼요. 둔감? 그럼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이 둔감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디서 쓰는 게 가장 적절할까에 대해서 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 다음 가볼게요. 자, 40번 가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2점짜리고 이제 요형문 완성이다 보니까 요형문 완성은 이제 우리 빵꾸가 2개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문도 분명히 정보가 2개라는 거. 얘는 대놓고 좋습니다. 마지막에 바로 the additional advantage란 말.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점들 해서 이제 여기가 하나의 어떤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가 될 거다라는 생각하게 되면요. 재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뭐 2점짜리여서 뭐 꼬아서 낸 것도 없고요. 네,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이거죠. 저는 사실 이 지문을 다 읽으면은 저는 이제 좀, 속된 말로 호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좀 과감한 말을 좀 쓰자면. 알다시피 영어는 기본적으로 시간 대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이 privacy, 바로 이제 나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사전적 정의의 이제 사생활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정의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권리, 뭐 자유에 대한 옹호, 뭐 이런 이제 내용이라면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조금 그 개념이 달라지고 있고, 마지막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
내지는 어떤 기술적 진보에 따라서 우리의 정의가 매번 바뀔 수 없다라는 좀 이제 그래서 이제 정의하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이 대신에 여러분들 아마 지문을 지문 이미 독해해 보셨겠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사생활 어떤 그 경계선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기술이 하도 많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기대치도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뒤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41번은 무조건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야 제목. 그러니까 B는 여기서 이미 우리 정답이 나왔죠. 만약에 아마 나중에 해설 강의 하겠지만 얘는 이제 어렵다가 된단 말이에요. 어렵다가 그런 걸 정의하기가 무척 어렵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구조 파악을 왜 하냐. 오늘 privacy에 대해서, right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세세한 어떤 정보를 파악하라고 됐으면 이건 주제로 바뀌겠죠. 주제라던가 아니면 유형이 최소한 딴 걸로 바뀌겠죠. 세부 정보 파악으로. 근데 제목이란 거는 이게 어떤 포괄적인 구조만 따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보셨을 때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privacy right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 시간으로 우리가 그냥 나열하고 싶은 거다 이 말이야. 기존의 정의는 이런 건데 현대에 와서는 그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 딱 이 정도까지가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조 파악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 뒤를 읽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today란 말을 보는 순간 그래 오늘은 시간적인 나열이 맞구나 하고 해서 정답을 바로 뭐냐 가면서 내가 오늘 privacy 얘기하는데 시간적인 개념으로 내가 설명하고 싶다. 시간의 나열, 어떤 시간의 대조, 시간의 비교로. 그럼 정답이 이제 빨리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evolve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진화하고 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라는 말을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총평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여러분들. 6월 모평 확실히 이제 느낌은 뭐냐면은 어려웠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빈칸 추론도 네모낭이 다 까다로웠었고 순수하고 제시문도 물론 한두 개는 쉬웠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까다로운 유형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단어가 무지막지하게 어려웠던 것도 아니며 문장 구조가 무지막지하게 어려웠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단어를 공부하고 문법을 공부하는데 내가 6월 모평이 어려웠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공부를 할 때 아직도 내신에서 탈출하지 못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란 건 사실 죄송하지만 저 내신이란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암기는 중요하죠. 다만 어려운 글을 읽는 습관이 점점 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게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친구들. 왜냐면 절대평가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에는 직접 연기했으니까 EBS 지문만 우리가 잘 여러 번 정독하고 내가 EBS 지문에 대한 이해만 높더라면은 점수는 어렵지 않겠지만 올해부터 간접 연계가 되면서 이제 모든 EBS에 대한 지문들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어려운 글을 읽을 줄 알고 내가 새로운 지문을 보고 재빨리 이제 그 필자의 어떤 인텐션을 딱 캐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저 개인적인 영어 강사 입장에서는 사실 직접연계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 독해력, 그러니까 독해력을 길러야 돼요. 독해력을 짧은 시간 내에 딱 바로 캐치하는 능력.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뭐냐면 구조 독해가 필요해요. 글을 읽어나갈 때 내가 먼저 판을 짜는 능력. 앞으로 이런 얘기 하겠지? 저런 얘기가 나왔네? 그럼 이게 줄이거니? 이런 생각할 줄 아는 능력. 근데 그런 걸 키우지 못하면은 아마 올해 9월도 수능도 점수는 분명히 보답해주지 않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1등급이 무려 이제 6월 모평도 한 6% 전후로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6% 분명 난이도가 어렵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90점을 넘긴 사람이 무려 6%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그냥 항상 그렇듯 언제나 그래왔듯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고득점을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어에 어떤 기본적인 스킬들이 이미 배경이 된 애들이에요. 내신을 공부하던가 이런 시기별로 환경별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어라는 학문을 그냥 오랫동안 공부했던 학생들. 근데 그게 맞는 거고요. 수능은 당연히 그런 걸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남은 반년 동안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문제 풀어야 됩니다. 특히 기출문제. 그것도 7년치, 8년치 잡아서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을 많이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좀 더 욕심이 있다면은 사관학교 기출문제 같은 거. 사관학교 기출문제가 물론 이제 막 사관학교라고 해서 막 어렵진 않아요. 사관학교 솔직히 말해서 양이 많아서 힘든 거지 뭐 지문 자체 난이도가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신선한 지문들, 내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신선한 지문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아마 독해력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되겠죠. 물론 저도 2학기에 맞춰서 그런 구조 독해라던가 산학교 끝 이런 교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수능 분명히 간접 연계 때문에 아마 기존과는 많은 다른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겠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독해력, 신선한 지문에 대한 어떤 내가
간결하고 빠른 의도 파악 이런 것들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총평 자, 많이 봐주시고 저는 다음에 해설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